소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송유한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고려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삼국시대, 그 다음에 남북국시대를 넘어가지고 드디어 고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진도를 이렇게 빨리 빼지 못합니다. 편집도 안 돼 있고요, 시간도 50분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상호작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진도 참 이렇게 빨리 빼기 힘듭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진도를 늦게 시작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1시간에 빼는 진도는 정말 많이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진도를 쭉쭉 나가니까 여러분한테 좀 시험 문제를 가볍게 낼 수 있어서 좋은데, 참 근데 공부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선생님 기준에서 가볍다는 게 어떤 가벼움인지 모르다 보니까 어쨌든 진도가 많게 되면 여러분 부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한 번 정도 멈춰가지고 앞에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는 것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고려 시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오늘 설명하게 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한반도의 통일국가라고 하면은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세 나라를 많이 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고려는 뭔가 좀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나라예요. 고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어떤 유연성, 그 다음에 다양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뭐 통치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배 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주변국의 어떤 환경, 조건이 계속 바뀌어 나가가지고 고려가 다른 나라를 대하는 태도도 그때그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매번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고려는 그 바뀌어 나가는 배경이나 어떻게 고려가 다른 나라를 상대하는지, 그 다음 내부적으로는 변화에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 대응을 관찰하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재밌는 나라고요. 근데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공식처럼 역사가 좀 명쾌하면 좋겠어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고려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나름대로 필기 정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책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책 내용에 맞춰가지고 지금 최대한 어떤 책의 서술 방향에 따라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게 될 고려의 통치 제도, 어떤 나라를 이해함이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인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할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지 뒤에 나오는 세금제도라든지 아니면 경제활동, 문화, 사회 이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이해해가면서 고려란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같이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게 될 고려의 통치제도에 대한 설명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몇몇 반에서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들어온 것 중에서 쌤 이렇게 필기를 좀 크게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 선생님께서 좀 판서를 가리지 않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번 노력해 볼게요. 제가 습관이 들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교과서는 36쪽입니다. 써드린 이유가 이전에도 중요하지만 오늘부터는 특히나 교과서 내용하고 이런 거 같이 보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먼저 우리는 고려란 나라, 이제 고려가 등장하는 상황의 어떤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려가 등장하는 시기는 고려는 10세기 초반에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세기 초반은 어떤 시기냐고 하면은 간단히 말해 동아시아의 정세가, 정치적인 세력이나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좀 여러분이 좀 동아시아랑 연관해가지고 좀 세계사적으로 좀 역사를 이해하고 싶다 하시면은 되게 좋은 채널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 하시는 이렇게 세계사 산책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잘 하시는 분이 올린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참 좋고요. 만약에 나는 그거까지 볼 생각이 없다 하시면 지금 제가 하는 설명 들으시면 좋습니다. 10세기 초반이라고 하면 연도로 치면 900년대입니다. 900년대는 당시 어떤 시기냐면 우리 동북아시아에 커다란 제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제국인데, 이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백제를 멸망시킨 나라이긴 하지만은 또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동아시아 국가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중앙제도라든지 지방제도, 그 다음 세금제도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갖춰놓은 나라가 바로 당나라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의 영향을 한반도도 일본 지역에서도 동남아시아 지역도 계속 영향을 받고 주고받게 되는데, 우리의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미국이란 나라, 그 다음 중국이란 나라, 여러분은 어떤 그 국제 정세에 대한 어떤 이해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뉴스를 보셔도 이 큰 나라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나머지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는 휘청거릴 만한 큰 데미지가 온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게임이라든지 문화산업 수출을 막는다. 아니면 미국에서 어떤 우리나라와 연관된 자동차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세를 높이겠다 하면 관련 업계에서 요즘 불경기 때문에 힘들어 라고 이제 하는 반응을 보인다든지 뉴스 한 줄 한 줄이 우리나라한테는 큰 데미지를 준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영향은 현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원인을 하나 찾아가는 되게 인과적으로 접근하는 재미가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고려가 등장하는 시기에도 이런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인 환경 변화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정세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처음 설명드린 당나라인데 이 당나라가 600년대에 건국을 해가지고 700년대 이후가 되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쇠퇴하는 당나라가 한번 재채기를 할 때마다 주변에서 다 같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요. 바로 근처에 있던 신라가 이렇게 추워 하면서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담요를 덮어쓰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일본도 왜 어디서 바람이 하면서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되고요. 그러다 마침내 그 큰 나라 당나라가 쓰러지게 되는 게 907년 딱 10세기 초반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뒤에 여러 나라가 당나라가 쓰러진 자리에서 막 솟구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를 중국사에서는 5대 19 시기라고 불러가지고 5개의 큰 나라하고 10개 작은 나라가 끊임없이 어떤 세력 싸움을 하는 그런 시기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대 19 시기가 되면은 중국이 중국 내부 중원 지역에서 끊임없이 대립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덩달아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북방 지역에서는 과거에 그 고구려, 그 다음에 당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거란족이 요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서서히 팽창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란 나라는 주변에 있던 발해를 멸망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반도로도 서서히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있던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일신라라고 한 나라죠.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8세기 이후에 끊임없이 침체되기 시작을 하다가 이 10세기 초반이 되면은 완전히 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900년, 정확히 딱 여러분 공부하기 좋으라고 900년에 신라에 반발을 하던 여러 세력 중에서 저쪽 전라도 지역에 견훤이라고 하는 원래 신라 군인 출신의 인물이 후백제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이듬해에는 철원 지역, 경기도 철원 지역에서 궁예라는 사람이 나는 그럼 후고구려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라를 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호족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세력을 세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신라에서 독립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해본 친구들은 후삼국시대 해가지고 지도하면은 이런 식의 지도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삼국시대처럼 후백제, 후고구려, 그 다음 나중엔 고려, 그 다음 신라 이런 지도를 본 적이 있을 텐데 여기서 보시는 신라 지도는 말 그대로 상징적인 지도, 형식적인 지도에 불과합니다. 왜냐? 더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 호족이 견훤하고 궁예 혹은 견훤하고 왕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 지역마다 오만 때만 호족들이 막 자리를 잡고 있고요. 심지어 신라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코앞에 김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상주라고 하는 대구 근처에 있는 지역까지 호족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신라로 세금이 안 거치겠죠. 그리고 이 지역하고 통신도 안 될 겁니다. 군대를 파견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완전 경주 구석에 고립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한반도에서 이 시대는 우리 호족들끼리 대립을 하고 이제 다음 시대 어떤 호족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까 경쟁을 하는 시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우리 대표적인 인물 3인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궁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조직을 이끌 때, 여러분이 어떤 리더가 될 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식의 마인드로 사회를 이해해야 될지 그런 약간 리더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이번 시간인데 먼저 이 견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견훤은 직업이 군인 출신입니다. 원래는 신라의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썩 그렇게 좋은 출신은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도 원래 농부 출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아무리 전공을 쌓아도 나름대로 실적을 쌓아도 신라 사회에서 출세하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은 골품이 후지거든요. 그러니까 견훤은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자 우리는 옛날 다시 백제로 돌아간다 라고 하면서 후백제라는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군인이라는 어떤 자기 직업에 맞게 우직하게 나라를 서서히 팽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군인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우리 부대가 내일 아침까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면은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내일까지 총을 들고 저 앞에 운동장에 모여야 된다고 하면은 총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다리를 끌고서라도 앞에 운동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군인의 약간 우직함이 보이는 사람이 견원이에요. 그러니까 견원은 주변에 수많은 호족들을 장악해 나감에 있어가지고 우직하게 하나씩 여기도 내 땅, 여기도 내 땅 하면서 정복해 나갑니다. 철저하게 규칙대로 룰대로 통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 견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견원이라는 사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고민해 보십시오. 군인 견원의 장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 군인 견원이라는 사람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직하다 보니까 확실합니다. 이 사람한테 일 시키면은 일 그르치는 일이 없어요. 무조건 그 시간까지 무조건 하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융통성이 조금 없어요. 자기가 무조건 하는 사람이니까 내 부하들도 무조건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점령했다고 하면은 이 정복당한 지역의 주민들도 철저하게 내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조금 무시무시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또 융통성이 없다는 느낌이 있죠. 이 캐릭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궁예라는 사람은요,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원래 신라의 왕족 출신입니다. 근데 신라 말에 워낙 사회가 혼란스럽고 왕이 되는 것도 제대로 된 정통성을 가지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왕자를 뺏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 살려놓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물론 이 궁예라는 사람은 살아남긴 합니다만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한쪽 눈을 잃었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나 인터넷 밈으로 궁예는 많이 보셔가지고 아무튼 그 궁예가 한때는 나름 왕족으로서 이 신라라는 나라의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기구한 운명으로 아무것도 없는 처지가 돼가지고 절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아마 이런 기구한 운명을 겪게 된 사람이라면 얼마나 사회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궁예는 그 불만을 응축해가지고 반신라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철원을 세웠던 후고구려였지요. 그런데 궁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도 없고 따로 돈도 없고 군대도 없는 사람이고 가진 거라고는 절에서 배웠던 지식과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민심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궁예는 사람들 막 병도 치료해주고 되게 상담도 해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어린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력을 넓히면서 주변 호족들도 장악해 나가고 하기 시작을 하죠. 궁예라는 사람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컴플렉스가 너무 강했어. 자기 밑에 들어온 호족들은 사실 자기한테 굴복을 했다고 쳐도 나름대로 땅도 좀 있고 군대도 좀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궁예는 사실 자기 가족도 없고요. 믿을 만한 뭐 주변 사람도 없고요. 뭐 군대나 좀 모아놓은 재산 이런 게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저 사람들의 인기일 뿐이죠. 그리고 이 인기는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 불안감에 누가 만약에 자신한테 좀 도전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약간 되게 좀 날카롭게 대했던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인트로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누가 만약에 기침 소리만 내도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하면서 지금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좀 심각하게 이제 대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에 대한 인기는 이 사람 되게 무섭고 이상한 사람이야, 괴팍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런 두 번째 캐릭터 궁예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왕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왕건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때부터 개성 지역에, 지금 북한에 우리 휴전선 넘어가면 바로 있는 동네예요. 그 지역의 호족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왕건의 집안은 아버지 그 이전에 원래 이렇게 상업활동에 종사하던 상인 가문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왕건은 약간 요즘 시대 사람으로 치자면 조금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사업가 기질이 좀 보이는 사람이 왕건입니다. 이 사람 눈치가 되게 빨라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나 살피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걸 얻으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그걸 되게 빨리빨리 잘하는 사람입니다. 왕건도 얘기한 김에 이런 사람의 단점 뭐가 있을까요? 융통성이 뛰어나다는 사람의 단점. 답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아무튼 요런 세 사람이 서로 다음 시기에 지배자가 누가 되느냐를 가지고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맨 먼저 각축전에서 이렇게 치고 나온 사람은
견훤이었어요. 900년에 후백제가 건국이 됩니다. 요거는 굳이 쓰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칠판이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굳이 다 받아 쓰려고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뒤이어가지고 궁예라는 사람이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왕건은 이 당시에 개성에서 열심히 호족으로서 생활하고 있다가 궁예라는 사람 밑에 장군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궁예라는 사람이 점점 민심을 잃어가게 되니까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쌤도 글씨 날아가는 것 같아. 미안해요. 그게 918년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냐는 그 경쟁은 여기 보시는 견훤하고 그 다음 뒤에 보시는 왕건 두 사람의 싸움으로 좁혀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 객관적인 전력은 견훤이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견훤은 원래 직업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전술 전략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자원이 많이 나는 전라도, 충청도의 곡창지대를 견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훤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직하게 뚜벅뚜벅 자기 영토를 넓혀 나가고요. 반면에 왕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으로 뭐 그렇게 떨어진 지역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되게 경제적으로 비약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왕건 같은 경우에는 궁예를 제거하고 왕이 됐는데 나름대로 그 궁궐 안에는 궁예에 대한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충성도 확신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왕건 주변에는 우리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왕건 못지않게, 물론 왕건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조금만 호족들이 막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건은 견훤처럼 자신있게 영토를 넓혀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알고 있죠. 승자는 누가 된다? 이 왕건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견훤 같은 경우에는 얄짤없습니다. 다 힘으로 하나 둘씩 다 꾹꾹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왕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눈치가 빠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되게 자신에 대해 가지고 우호적인 감정이 생기게끔 견훤이 저 멀리에서부터 군대 끌고 하나씩 오고 있습니다. 근데 왕건은 그 옆에서 에이 형 그러니까 나하고 힘 합치자니까 형 그 동네도 내가 계속 갖고 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왕건이 엄청 이쁘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호족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는 왕건이나 견훤보다 힘이 약한 건 자명한 사실이고 이왕 망할 거라면 누구한테 망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왕이면 왕건한테 망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 호족들을 엄청 끌어들이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게 신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매력 때문에 왕건한테 결국 항복을 하게 돼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경주 지역에 지금 경주하고 그 주변 지역을 겨우 다스리고 있는데 견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출신부터가 사실 신라에서 버림받고 아무리 내가 전공을 쌓아봤자 신라에선 높은 데 못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반감이 되게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원리 원칙대로 신라 같은 나라는 망해도 돼 라고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기습적으로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당시 왕과 귀족들을 전부 학살하고 경주를 불질러버리고 약탈을 자행하게 됩니다. 자, 나름대로 견훤은 자기의 원리와 원칙대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치르고 나니까 신라 사람들, 경주 시민들의 민심은 견훤에 대해서 당연히 나빠지겠죠. 자, 그럴 때 누가 오느냐? 저 멀리서, 저 북쪽에서 왕건이 말 타고 온다고 급한 대로 군대 1만 명을 꾸려가지고 경주까지 찾아옵니다. 급한 대로 찾아가지고 어이구 전하 어떻게 좀 다친 데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어이구 저 불탄 것 좀 하면 어떡하니? 아유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라 사람들을 엄청나게 위로해요. 그리고 심지어 왕건은 이 당시 그 경주에 급하게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대구에서 견훤의 군대하고 맞붙게 되는데 왕건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군대 별로 없었어. 그래가지고 기습을 받고 왕건이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왕건의 부하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왕건 겨우 죽을 뻔한 것도 겨우 몸만 탈출하게 되고요. 그렇게 본인 죽을 뻔한 고비 넘기고 본인 부하들 다 잃은 판국에도 아유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역사와 전통인데 신라만 괜찮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신라의 신하인걸요? 라고 하면서 엄청 신라의 이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라의 운명이 고려에 죽거나 후백제에 죽거나 둘 중 하나로 굳어졌을 때 신라 사람들의 마음은 이왕 망하는 거라면 누구한테 망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리를 이쁘게 봐주는 이왕이면 고려한테 망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왕건은 군사력도 안 되고 경제력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영토를 넓혀 나갑니다.
견훤이 정직하게 하나 둘씩 칼로 휘둘러 가지고 활로 쏴가지고 찔러 죽이면서 다 자기 영토를 넓혀 나갔다면 왕건은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영토를 넓혀 나가게 됐죠. 결과적으로 일단 먼저 신라가 고려에 투항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935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936년에 고려가 후백제와의 최종 결전에 승리하게 되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이거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투들이 있습니다. 뭐 고창 전투라든지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공산 전투, 그다음 뭐 1, 2천 전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암기하시려고 좀 복잡해 하실까봐 그런 전투 명칭들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전투 명칭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친구를 찾아보기 바라고요. 얘기한 김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이 왕건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면이 또 어떤 데서 볼 수가 있냐면 이 사람은 주변의 발해에 대해서도 되게 포용적으로 대합니다. 926년, 그러니까 고려가 통일하기 10년 전에 발해가 주변 국가였던 요나라, 그러니까 거란족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니까 발해 사람들도 우리 수도를 함락시키고 약탈을 자행한 저 거란족한테 항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왕건이라는 사람이 우리 나라 이름 고려 아닙니까? 우리 고려인 이유가 고구려를 계승하기 때문에 고려거든요. 근데 거란도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후예 아닙니까? 우리 같은 형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대우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거란 사람들 받아줘. 어떻게 보면 왕건 입장에서는 후백제도 장기적인 어떤 적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란도 장기적인 우리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마인드로 이 발해 사람들, 우리 형제라고 하면서 다 받아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발해 왕자였던 대씨 가문이었어요. 발해 사람들은. 그래서 그 대광현이라는 사람이든지 아닌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여 주게 되고요. 우리 교과서에 잘 보면은 그래서 발해 사람들을 그냥 받아준 것도 아니고 우대해서 받아줬다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대접을 해줘가지고 받아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게 되게 왕건의 스타일이에요. 우리 옆쪽에 왼쪽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보시면은 이 왕건이라는 사람의 전략이 좀 더 잘 보입니다. 견훤은, 후백제 견훤을 보시면은 그냥 주변에 있으면 다 싸워. 우리 옆에 고려가 있네? 때려. 우리 옆에 신라 있네? 때려. 하는 식이라면, 고려는 딱 보십시오.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빨간색이 누구랑 향하고 있는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나라랑은 어떤 태도를, 그쵸, 적대적인 태도를, 어차피 우리 아니라도 망할 친구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내가 도와줄게, 우리 편으로 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고려는 꽤 현명한 싸움을 했고, 그 결과로 통일을 했다는 걸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통일한 고려는 36종 맨 마지막 문단에도 나오지만 스스로는 황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천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 동네, 그 한반도가 바다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 기준에서, 그쵸, 중국 기준에서 바다 동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 동쪽 이 동네는 너네 중국하고 우리는 별개 세계야, 여기 이쪽 세계는 우리가 왕이야 라고 하는 해동천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요런 표현을 쓴다는 거는 고려가 나름대로 이 당시에 통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고려라는 나라가 눈치가 겁나 빠르댔잖아? 그래서 중국을 딱 보니까 중국은 아직도 싸우고 있거든. 중국은 아직도 5대 10국 하면 싸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중국은 이 싸움이 끝나는 게 960년, 고려보다 늦죠. 고려 936년이니까 960년에 송나라라는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중국사 통일 국가 중에서 역대급으로 약한 국가야. 눈치 보니까 생각보다 해볼만 하거든. 그러니까 슬그머니 우리도 황제야, 우리끼리는 황제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우리들만의 프라이드를 뿜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고려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고려의 통일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 얘기, 그냥 재밌는 얘기 하시는 건가 하는 이 얘기를 사실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 왕건의 캐릭터를 좀 이해를 하셔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고려의 복잡함과 정신없어 하는 느낌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통치제도 확립인데요. 통치 정책이라 씁시다. 요거는 제가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국왕별로 쓰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왕건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알고 있으니까 대강 고려가 어떤 분위기겠다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근데 이 느낌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은 뒤에 나오는 고려를 공부할 때 느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우리가 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숙제 하나를 끝내고 나면은 끝났다. 나는 완전 해방이야가 아니라 이제부터 고등학생 시작. 이런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도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고려도 왕건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빨리 효율적으로 통일한다고 머리를 굴린 방법이 나름대로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잡해졌어. 이거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말할게. 그래서 고려 왕건의 정책인데요. 태조라고 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붙여준 묘호, 묘지의 명칭이 태조거든요. 그래서 이 태조 왕건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조는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서 항상 뭘 얻으려고 막 노력했었니? 그치, 인기 얻으려고 노력했지.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을 뭐라고 쓸 거냐면 호족 포용 정책을 쓸게. 주변에 힘 있는 호족들을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포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정책을 썼냐면 대표적인 정책이 결혼 정책, 다르게 말하면 혼인 정책이란 걸 썼고요. 제가 지금 최대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쌤 원래 이런 습관이 좀 안 돼 있어. 미안해.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사성정책이란 걸 쓰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요. 갑자기 막 달려갑니다. 왕건이. 제가 왕건이에요. 막 갑자기 어떤 호족한테 막 달려가더니 아유 장인어른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뭔 소리야? 라고 하고 보니까 에이 그 장인어른 그 집에 따님 되게 이쁜 따님 계시다고 하던데 엄청 못생겼어요. 사실 못생겼는데 이런 말하면 곤란하지 뭐. 근데 아무튼 그런데 따님 되게 이쁘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따님을 제 부인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족이 왕건은 꽤 잘 나가는데 이 친구가 내가 그럼 파트너를 해볼까 하면서 그럽시다 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게 돼. 그러면서 가족관계를 맺는 거야. 장인어른하고 사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호족과 호족이 아니라 경쟁사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 그렇게 험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포섭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혼인정책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사성정책은 어떤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인데 딸이 없을 수가 있잖아. 내 패밀리로 만들어가지고 싸움 안 하고 내 편 만들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는 친구도 있어.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씨를 하사해줘. 성씨를 하사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사성정책이야. 자네 이름이 뭔가? 김순식. 내가 정말 자네 마음에 드는 동생으로 예전부터 봐놨었는데 자네는 형제처럼 생각해가지고 내 성을 주도록 하겠네. 이제부터 왕순식이라고 하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편 만드는 정책입니다. 이 친구도 물론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왕시성을 받았으니까 왕순식이 됐으니까 어쨌든 마음으로는 형제가 됐죠. 이런 식으로 패밀리를 넓혀 나가서 호족들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호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어차피 망할 거라면 야 견훤처럼 무식한 친구보다는 나는 곧 망할 사람인데 왕건이 나한테 내 딸하고 결혼을 하자고 하네? 장인어른 돼달라고 하네? 나쁠 게 없죠. 이런 식으로 호족들의 마음을 여는 게 왕건의 호족 포용 정책이죠. 그리고 호족만 보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구의 인기도 얻으려고 하냐면 백성들입니다. 전쟁 많이 하면 사실 다들 힘들어 하겠지만은 제일 힘든 게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 같은 경우 죽겠어 지금 누가 되든 좋으니까 빨리 좀 끝내라 합니다. 그럴 때 왕건이 백성들한테 뭘 하느냐? 조세 면제.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세금 면제하는 거. 또는 감면 줄여주는 거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왕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 막 길바닥 널브러져 있어. 이러면은 흑창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구제해주기도 합니다. 흑창은 말 그대로 창고예요. 창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창고. 일종의 구제 기금이죠. 그래서 곡식 모아놨다가 이런 빈민들이 있으면 풀어줘가지고 먹여 살려주는 그런 곡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게 되면 좋은 점 뭐냐면요. 당연히 백성들 누구 지지하겠습니까? 그렇죠. 왕건 지지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 가만 냅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만 냅두면 굶어 죽던가 죽었으니까 뭘 못 내? 세금 못 내죠. 또 군대 못 가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안 굶어 죽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도적이 됩니다. 남의 멀쩡한 집을 약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다른 호족 밑에 들어가서 반란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도 계속 내 편으로 두고 나를 지지하는 나의 힘이 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먹여 살리는 겁니다. 해서 조세 면제와 감면, 흑창 설치 같은 거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인기를 얻다 못해 어디까지 그리고 이 사람은 인기를 얻다 못해 어디까지 얻으러 나가려고 하냐면 이제 발해 유민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을 포용하고 싶어. 포용하려고 하면은 뭘 강조할 수밖에 없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란 적대죠. 거란 싫어 나는. 나 너네 망하게 한 거란 나 싫어해. 그래서 거란 적대 정책을 펴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너 발해 원래 어디서 나온 나라야? 고구려에서 나온 나라지? 우리도 그래. 그래서 이름이 고려야. 라고 해가지고, 고구려 계승의식은 강조하기도 합니다. 형제를 못 살겠는데 가만두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란을 경계하자. 이런 정신무장을 시키기도 하면서, 동시에 발해 사람들 마음도 사는 거죠. 요런 전략으로 모두한테 이쁨을 받으려고 했던, 모두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게 바로 우리 태조 왕건입니다. 사실 우리 교과서에 없어가지고 제가 쓰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없는 것 중에 좀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긴 해요. 사심관 정책이라 했어요. 사심관 정책은 원래 뜻이 그건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를 들어주자면, 심사하는 거예요, 심사.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려고 예를 그냥 뭉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신라가 망했는데, 신라 망하고 나니까 신라 왕이 아이고 제 땅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땅을 통째로 들고 왔어. 근데 나름대로 이 사람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라의 왕이잖아. 그러니까 왕건이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덥석 받으면은 사람들이 욕하기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왕건이 아유 제가 이 땅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거절을 했지. 또 받아주십시오 해. 또 거절했지. 또 받아주십시오 해.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하냐면, 받기는 받는데 이 땅은 당신이 오래전부터 다스려오던 땅입니다. 제가 이렇게 받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내가 받되 이 동네를 계속 다스리면서 심사해보는 사람으로 당신을 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사심관 제도라는 걸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심관 제도는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형식적으로는 왕건이 다스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의 호족이 다스려보는 제도가 바로 사심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예습 좀 한 친구들 아시겠지만은 요 사심관 제도에 좀 반대말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네가 맡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얘네가 나중에 땀만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기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인질로 잡는 제도예요. 당신 좋아요 맡아보십시오. 대신에 당신 자식한테 우리 수도 개성이 그래 좀 대도시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좋은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나 문화 혜택이나 아니면 좀 중간 관직 혜택이나 이런 걸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우리 수도에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 개성에 보내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 누구 감시를 받게 된다. 그쵸? 수도에서 계속 왕건의 감시를 받게 되겠죠. 해서 무언의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너 나중에 땀만 먹으면 너 죽어. 너 네 자식 어떻게 되나 봐. 하는 식으로 인질로 데리고 있는 제도가 기인 제도입니다. 나름대로 그냥 주진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기인 제도가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태조 왕건의 호족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왕건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통일도 이루고 그 다음 좀 큰일도 다 처리하고 나는 이제 할 만한 일 다 끝내고 저 세상으로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후손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왕건이라는 사람, 호족을 전부 다 가족으로 만들어버렸죠. 반대로 말하면 나도 왕씨 집안에 지분이 있는 사람들이야. 왕씨 집안에 그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면은 나도 나름대로 그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발언권이 있어요. 근데 그 호족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집안하고 결혼을 맺고 너무 많은 부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찾아와가지고 나도 왕의 계승권이 있는데 나 왕 되면 안 돼? 서로 내가 왕 될 걸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라를 돌리려면 돈 필요하거든요. 근데 왕건 입장에서는 백성들 마음을 살려고 조세를 많이 감면해줬습니다. 면제는 사실 거의 안 했고요. 감면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세 감면을 한다는 말은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벌어야 될 돈을 안 벌고 있다는 거죠. 못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세금 내려주면 고맙지만은 월급 올려주면 고맙지만은 갑자기 월급 뺏어간다? 세금 더 내야 된다? 하면은 기분 확 나빠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백성들 세금 받아내지? 고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해인데요. 이 왕건은 나름대로 발해 유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가지고 거란 싫어. 나도 거란 싫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야, 니네 나한테 왜 태도가 그렇냐? 라고 하면서 거란 사람들이 고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왕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싸움이 엄청 벌어집니다. 그래서 왕건의 그 첫 번째 자식인데 해종이라는 사람이 즉위를 했다가 암살 시도당하고 나 이거 이러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요. 그 밑에 자식이었던 정종이라는 사람도 즉위했다가 나는 잘할 거다 해서 딱 앉았다가 똑같이 시름시름 앓다 죽습니다. 두 형이 죽는 걸 본 그 다음 자식인 광종, 이 사람은 야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형들처럼 나도 훅 갈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조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왕위에 앉게 됩니다. 자, 이제 광종은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아버지께서 참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시긴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참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겨놓은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호족들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호족 너무 잘해주니까 얘네들 기어 올라가지고 이제 왕도 지들 마음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놈들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백성들한테 세금 너무 감면해주니까 돈이 없어, 정부에.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호족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호족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종은 돈 문제하고 호족 문제 두 가지를 처리하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광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시하게 되는 게 아버지 그 왕건이 실시했던 정책이 호족에 대한 포용 정책이었다면 아들 광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르도록 합시다. 호족을 이리 오세요 하고 당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밀어낸다고. 그래서 견제 정책이라고 합시다. 광종은 호족 견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왕권의 강화, 이제는 통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나의 권한을 강화해보자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광종이 실시하게 되는 게 노비안건법이라는 걸 추진하게 됩니다.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노랗게 써야겠네요.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은 노비를 살펴보는 거야. 검사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쟁 중에, 우리 통일하는 전쟁 중에 원래 노비 아니었는데 되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이나 원래 노비 아니었는데 이게 혼란 중에 갑자기 빚이 막 생겨가지고 호족의 노비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원래 노비가 아니니 원래 출신이 백성들이었으니 원래대로 돌려주자라고 하는 게 노비안건법입니다. 자, 근데 이 노비 원래 다 주인이 누굽니까? 그쵸?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던 노비죠. 그럼 이 노비를 검사해서 노비 아니었던 사람을 풀어주면은 누구 재산이 없어지는 거, 호족의 재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백성이 되면 호족의 재산은 줄어들면서 국가의 재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왜? 얘네가 백성이 되는 순간 이제 일반 백성이니까 돈을 벌면은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생기거든.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서 세금을 안 내요. 짐승 취급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데 백성이 되면 다시 세금을 낸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국가 재정을 좀 빵빵하게 불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안건법이라는 걸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호족들,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개긴 놈들 나와가지고 조진단 말이야. 자, 그렇게 호족들을 제거하게 되면은 그 호족 자리가 비겠지. 원래 호족에 앉아있던 의자가 자리가 사람이 없겠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겠지. 그럼 거기 누구 앉힐까? 그때 광종은 아무나 다시 호족 앉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나름대로 앉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앉혀야겠다 하게 됩니다. 관리의 자리에 앉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자. 시험 쳐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도가 바로 과거제라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동아시아의 시험 제도죠. 이제는 실력 뛰어난 애들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자리에 앉게 하자 라는 과거제를 광종이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시험 과목을 선정을 하게 되는 게 유교 경전 같은 거예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교 경전들의 특징, 사회 질서, 사회 안정을 중시한다. 곧 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회 질서를 중시하니까 왕에 대해서 복종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한자 배웠으니까, 나름대로 똑똑한 글자 읽을 줄 아니까 똑똑하게 관리 역할을 잘할 것이고, 그래서 유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과거제로 대거 발탁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관리들끼리도 이렇게 과거 통해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면 1등, 2등, 3등, 4등 나뉘겠죠. 그런 사람들끼리, 야, 어떻게 1등과 4등이 갔니? 그 다음에 너는 시험도 안 쳤잖아. 너 호족이라 들어왔잖아. 이런 데는 어떻게 갔다고 하겠어? 하면서 공복이라고 하는 관리들의 복장을 나눠주게 됩니다. 우리 쉽게 말해 게임하는 친구들 티어랑 비슷한 거예요. 너는 브론즈인데 어디 그런 배지를 달고 있어. 너 안 돼. 너는 이런 거 달아. 하는 식으로 차등을 두는 거죠. 예전에 되게 편하게 관리로 들어왔던 호족들, 이제 조금 거리를 두겠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나라에 필요한 경제적인 자원들을 조금 마련해 보겠다는 것들. 그런 게 광종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교과서 37쪽에 두 번째 문단하고 세 번째 문단을 보면요. 참 교과서 쓰신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살짝 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금 압축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태조가 나름대로 통일 쉽게 한다고 한 방법이 나중에 광종 때 와서는 문제가 생겼죠. 그럼 마찬가지로 봐봐. 광종이 문제를 없애야겠다고 해결한 방법은 과연 완전히 해결되었을까? 광종이 쓴 방법도 결국에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돼. 이렇게 광종은 힘을 가지고 탄압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왕은 한 명이고 호족들은 널려 있다고. 게다가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는 밑에 어떤 쫄따구들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이걸 전부 다 힘으로 다 제거할 수 있어? 없어. 결국
불은 한순간이야. 불은 붙어서 확 타다가도 이거 장작 다 타면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광종이 죽을 때가 돼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하고 광종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호족들이 슬슬 지켜보고 있다가 그 광종의 어린 아들, 야,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못된 줄 알아? 하면서 그 아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종이 죽고 나면은 다시 호족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왕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 광종 뒤에 즉위하는 광종의 아들이 경종이라는 사람이고, 그 뒤에 즉위하는 사람이 성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성종이라는 사람은 호족들이 쓱 보면서 여러 왕족들 중에서, 야, 제가 왕족이긴 한데 힘도 조금 없어 보이고 나이도 많아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성종을 앉히게 돼. 성종이 그 어려운 상황에 국왕에 즉위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고려는 큰일 난다, 우리 왕씨 집안이 겨우 어렵게 세운 나라가 나 때 망할 수가 있다 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나라를 겁나 잘 다스려요. 그래서 성종 이 사람도 중요한 업적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성종은 지금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참견 많이 하는 호족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라면을 끓여요. 쌤 같은 경우는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고 라면을 넣습니다. 근데 쌤 친구는 그래. 야, 라면 먼저 넣고 스프를 넣어야지. 아니야, 스프 먼저 넣고 라면 넣으면 된다니까. 근데 쌤 친구가 아니라 쌤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바보냐? 라면 먼저 넣고 스프를 넣어야지 라고 하면은 솔직히 쌤이 말빨 딸리죠. 그럴 때 내가 친구들 조용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백종원 아저씨 데려오면 되잖아. 그치? 백종원 아저씨가 와가지고 어휴, 스프 먼저 넣으면 돼요 하면서 스프 먼저 넣어버리면은 친구들 아무리 많아도 할 말이 없죠. 성종도 그런 식으로 탈출합니다. 호족이 아무리 많아봤자 결국 똘똘한 하나 있으면은 이거 못 막는단 말이야. 이 사람을 딱 컨셉을 하나 정리해드릴게요. 성종은 통치 체제를 정비합니다. 이 성종은 자기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백종원 아저씨, 그 당시에는 나라 운영하고 관리 역할을 하는 데서 가장 전문가는 뭐 잘하는 사람이냐면 유학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애초에 유학 자체가 나라 사회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었잖아요. 그 학문 제일 잘하는 게 누군고 하고 보니까 고려 사회에서 제일 유학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최승로라는 사람이었어. 왕자리에 앉자마자 이 최고의 유학 전문가, 유학 백종원 아저씨 최승로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우리나라 고려를 한번 싹 살펴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조언을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승로가 예 알겠습니다 전화하면서 얼마 안 가가지고 조언을 갖다 바쳐. 그 조언 내용이 지금 현 시점에서 해야 되는 업무 몇 개, 28개, 요거 지금 고려 당장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 업무 28개를 갖다 바치게 됩니다. 건의를 했죠. 말로는 최승로가 건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건의한 건데, 사실은 이 사람이 솔루션을 내놓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성종은 오케이 하고 받아서 하겠죠. 그게 바로 시무 28조고 그게 바로 성종의 정치 배경입니다. 다른 호족들 아무리 머리 많아봤자 이 사람들 머릿수만 많지 최승로처럼 유학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가 하면서 슬그머니 동의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승로가 어떤 걸 하냐면요, 먼저 우리 오른쪽 구석에 있는 최승로의 그 시무 28조 내용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내용은 7조죠.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백성 다스린다고 왕이 맨날 그 백성을 다 살펴볼 수가 있느냐. 왕이 다 살펴보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뭘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외관을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말하는 외관은 바깥에 있는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풀어드리자면은 여기서 바깥은 중앙의 바깥, 곧 지방에 있는 관리라는 뜻입니다. 왕이 맨날 다니면서 백성을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을 살펴보는 거는 왕이 아니라 왕이 맡겨놓은 관리한테 하게끔 해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똘똘한 친구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도대체 그 옛날에는 누가 했을까? 호족들이 했던 거야. 아까 제가 사심관 얘기를 드린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왕건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쉬운 통일, 빠른 통일을 하다 보니까 아유 형님, 그냥 형님이 거기 다스리세요. 저는 그냥 마음만 받으면 됩니다 하면서 호족들한테 동네를 맡겨놨어. 그게 그 당시에는 형님 동생일지 모르겠으나 왕건 죽고 그 아들 죽고 그 아들 죽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해가지고 지방에 왕의 손길이 닿지를 못해. 그러니까 성종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지. 왕은 결국 백성한테는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식 살펴봐야죠. 그쵸?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면서 호족들도 끄덕끄덕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왕이 백성을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왕 대신에 아버지가 안 되면 형처럼 삼촌처럼 살펴볼 수 있는 관리, 유교적으로 삼촌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들을 뽑아가지고 보내십시오라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을 토대로 해가지고 외관이라고 하는, 옛날에 호족들 때문에 못 보내던 지역에도 관리를 조금씩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미리 써놓자. 한 게 외관 파견.
그래서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12목 설치라고 해요. 관리를 파견하는 지방 12군데를 정해가지고 모든 곳에 다 보내기에는 아직도 그 호족들이 힘이 세니까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12군데 정해가지고 여기는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도 마찬가지죠. 왕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하를 예의로서 대하게 된다면은 신하 역시나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요 말은 누구한테 협박하는 것 같아? 얼핏 보면은 왕한테 당신 신하들한테 잘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근데 동시에 요거는 신하들한테 협박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예의로서 좋게 말하면은 아들도 아버지 말에 공경하게 들어야겠지. 그러니까 신하 니네들 왕이 나름대로 유교하려고 하잖아. 니네도 말 잘 들어. 이것도 그래서 사실은 왕도 잘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신하 너네들도 잘해 라고 신하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종은 체제 정비라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뭘 하게 되냐면 우리 고려는 여기는 왕이 다스리고 여기는 호족이 다스리고 개판이 아주 근본이 없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제도가 없으면 항상 유럽이나 미국에 참고하잖아. 그것처럼 우리보다 그런 쪽에 연구가 잘 돼 있는 중국의 제도를 한번 수용해서 써봅시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성육부라고 하는 중앙 조직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요 세부 명칭은 시대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뒷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면 관리들 많이 뽑아야겠죠. 그리고 밖에도 외관들 보내게 되면 관리 뽑아야겠죠. 관리를 점점 더 많이 뽑아내야 되니까 학교를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치하고요. 지방에도 이런 12목의 이 지방의 중요한 거점 지역에다가 이제 선생님들 파견하고 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국자감 같은 학교 기관을 보시기에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뒷페이지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학교를 운영하면 얘네들을 뽑아야 돼. 학교에서는요, 여러분 항상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겠다 싶은 걸 나라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요. 여러분 지금 사회에 자꾸 융합이 중요하다, 뭐 4차 산업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사회에서 이런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친 인재도 어떻게 할 겁니까? 뽑아 써야겠죠. 예, 지금 왕께서 원하시는 건 이제 최승로라는 사람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조금 질서 있는 나라, 유학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왕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거냐면 관리들도 이런 거 잘하는 관리를 뽑으려고 할 것이고, 근데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 당장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학교 만들어서 이런 친구들 가르쳐 기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가 학교제도, 관리 파견, 왕의 생각, 요거 세 가지가 사실 다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질서 있는 나라, 유학적으로, 곧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누구 중심으로? 왕 중심으로 질서가 갖춰진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왕의 의중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고, 여기서 성종 같은 사람은 나름 현명한 방식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전문가 조언을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려는 어쨌든 국왕의 입장에서 자꾸 능력 있는 관료들, 그 다음에 왕 중심의 질서에 순응하는 관료들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뽑다 보니까 옛날 신라보다 사회 분위기가 점점 발전해 나가기 시작해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이 친구들을 봐줄 만한 제도가 없었어. 그리고 이 친구들 뽑으려고 해도 워낙 기존에 골품제라고 하는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제도 넣을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고려는 이렇게 사회가 변해가는 와중에, 그 다음에 왕이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와중에 잘 설득을 해가면서 호족들을 구워 삶아가면서 과거제나 학교 제도를 만들어 나가게 되면서 어쨌든 능력 있는 신하들이 발탁될 만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점점 본인의 출신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야 하는 걸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생기는 좀 더 발전된 개방적인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고려의 어떤 통치체제 정비를 왕건 태조에서부터 해가지고 성종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밑그림을 이해하셨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사실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통치제도,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몇 명 더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여러분 너무 머리 깨지지 말라고 더 설명을 안 드립니다. 다만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고려 통치제도가 어떤 식인데 어떤 모양인데 하는 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